왜 중국인이 센징을 외노의 앞잡이라고 받아들였겠나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조선인을 일제의 앞잡이, 일제의 협력자, 1.5 거의 순도 0.5짜리, 순도 0.9짜리 일본인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인 거라고 민생단 때. 우리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하죠. 아니 지금 일본의 왕이 되고 그러니까 왕이라는 건 일본 황실 족보상 일왕이라는 거는 일제에 있어서 왕이라는 거는 텐노 그러니까 걔들 말로 천황의 황제의 형제예요. 그리고 뭐 거의 100명 가까이가 공작 후작 백작 되고 저거 다른 데서 없어요. 타이완도 없을 거예요. 타이완이 우리보다 10년 일찍 식민지 됐잖아요. 타이완 출신으로 일본에 공후백작 된 사람 저 모르는데 혹시 하나하나 있을래나? 아마 만주국도 그 왕이 그렇죠. 거기는 텐노의 형제로 했는지 모르지. 부위를. 부위. 제국대학을 만드는데요. 경성제대가 일본의 제국대학이 9개인데 그중에 6번째로 생긴 겁니다. 경성제대의 조선인 비중이 40%예요. 7번째 생긴 대학이 타이페이 제대예요. 현지인 비중은 거의 없어요. 타이페이 제대는 그러니까 타이완에서 사는 일본인을 위한 거 혹은 제대를 가야 되는데 본토에 있는 제대는 갈 실력이 못 되고 여기로 건너온 유학생들. 제국대학이니까 굉장히 저게 높아요. 그리고 아마 일본 바깥에서 일본 돈을 찍은 유일한 은행이 조선은행일지 몰라요. 만주에 은행 뒀는지 모르겠어요. 타이완에는 안 뒀는데. 조선은행권은 일본은행권과 1대1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참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예외적으로 정말로 이걸 일제의 신민으로 만들겠다고 작업을 한 거예요. 작업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운동의 의미는 강탈과 약탈을 당하는 거에 대해 강도에 대한 운동이 아니고 정말 쟤를 따라서 가면 자존심 좀 접고 그냥 성씨 바꾸고 말 바꾸고 언어 바꾸고 그냥 일본인으로 변해서 살면 우리 손자 아들 때쯤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정도로 번영하는 그런 현대 문명을 완전히 흡수한 풍요로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어.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 그 길로 가자. 어차피 그 길로 세상은 가는 거야. 그 같은 말하자면은 유혹을 물리치고 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스스로 자유로운 개인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을 만들라 그래. 그러니까 너희 좀 비켜줘.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의 의미가. 이 의미를 은폐하려고 좌빨 애들이 일제를 태평양 전쟁 말기에 그 흉측한 모습만 쫙 끌어올려 가지고 약탈 강도로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돌아가셨지만 1900년생들, 1890년생들, 1910년생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1912년생이신데 김일성이랑 같죠. 근데 어렸을 때 정치범, 그러니까 으로 감옥을 갈 정도, 17살 나이에 갔다 올 정도가 됐으니까 정신 연령 자체는 1900년생들하고 같대요. 본인이 그러셨어. 살아계셨을 때 내 친구들은 나보다 최소한 10살이었다. 그게 인생의 회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900년 이런 분들이 기억하는 그 일제는 그런 일제가 아니에요. 그 태평양 전쟁 때 일제와 그 이전의 일제를 구별해서 기억을 해요. 그 이전 특히 1920년대, 1930년대 초반까지 일제는 그야말로 잘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그 유혹이 강해요. 엄청 강해요. 그 유혹이. 쟤를 따라서 가면 우리 잘 살 수 있어. 우리 선진국 될 수 있어. 우리 선진국의 국민이 될 수 있어. 또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어. 이 유혹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거가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선을 긋은 거예요.
독립운동의 의미가 거기 있다고요. 근데 왜 아니야? 자유, 개인, 공화국. 세 단어예요. 자유, 개인, 공화국. 그거는 우남이승만의 1904년책 독립정신, 1919년 3.1운동 독립선언문, 거기서 정확히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제시대 어떻게 볼 거냐? 일제시대 어떻게 볼 거냐? 이 조국이류, 아까 김 교수, 문재인류의 죽창 반일팔인데, 이게 죽창 반일팔의 본질은 뭐냐면 그냥 일제를 악마라고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제는요, 현대 문명을 기막히게 흡수했어요. 근데 반쪽짜리야. 물질만 흡수한 거예요. 정신은 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현대 문명의 반쪽을 흡수한 거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본 양반이 우남이승만의 독립정신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책이 정말 대단한 책이다라고 그런 거예요. 1904년이. 현대화된다는 게 뭐냐를 거기서 규정하고 있다고. 자유로운 개인들에 의한 공화국을 만드는 게 독립이다 그런다고요. 자유로운 개인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독립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행간에 쓰여 있어요. 제가 해석하기는. 그럼 왕실과 친일파들은 뭐냐? 현대 문명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현대 문명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질주의인 거예요. 물질주의로 환원되는 순간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물질주의로 환원되는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범 케이스는 일제예요. 우리가 19세기 말에서, 그러니까 대개 1880년경, 메이지 이후에 이제 일제가 날아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1931년, 37년까지 한 50년 세월을 딱 두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기적적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현대 문명의 과학과 기술을 흡수한 데가 어디야? 일제입니다. 뭐 독일도 아니고요. 아무 데도 아니에요. 일제예요. 그냥 일제. 그러면 독립운동이라는 건 뭐냐? 아까 우남이승만이 깃발을 든 독립운동은 뭐냐? 야, 너희는 물질이야, 그냥. 그건 현대 문명의 본질에 도달 못한 거야. 너희는 반쪽짜리인데 그 반쪽도 헛개비 껍데기 현대 문명이야. 본질은 정신에 있어. 라고 본 거예요. 자유로운 개인에 있어. 자유로운 개인들이 만드는 공화국에 있어. 너희는 텐노헤이카 부르 그 자식들아. 전쟁 나니까 나중에 저기 뭐야. 텐노헤이카 반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황폐하 만세. 그러고서 총알 떨어진 총 들고 가다가 기관총 맞고 픽픽 썰어지는 거 아니에요. 텐노헤이카 반자이. 그래서 이 빨간 쪽은 뭐냐면은 좌빨이 보는 일제예요. 일제는 약탈, 착취, 강탈했다 우리. 태평양 전쟁 때 저렇게 했지. 근데 그 전에는 어땠냐 이거야. 1930년대 중반까지는. 중일전쟁 전까지는. 심지어는 41년 태평양 전쟁 전까지는 어땠냐. 저거 약해요. 어떤 룰 바깥에서 저렇게 한 적이 거의 없어. 룰을 갖고 속인 적은 있어도. 일단 룰을 갖고 속인다는 얘기는 그래도 룰이 있으니까 게임에 할만해요. 그 다음에 이자들은 또 주장이지. 조선은 이미 그 자체로서 풍요와 발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순결한 백의의 민족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조선 후기가 뭘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그러죠. 독립운동은 이 흉악한 약탈, 착취, 강탈에 대한 무장투쟁의 그 본질입니다. 무장투쟁 1921년 자유시사변으로 소련이 다 잡아 죽인 다음에 없거든요. 사실상. 동북항일연구는 코민테른이 지휘한 중국 공산당이 깊게 관계한 운동이지 우리 운동이 아니거든요. 파란 쪽은 우리 관점이에요. 조선은 부패 침체했었다. 왕과 귀족이 나라를 팔았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기쳐가지고 식민지로 만든 거죠. 일제는 우리를 반쪽짜리 물질주의 현대문명으로 편입했다. 저희들의 현대문명은 반쪽짜리다. 물질주의 현대문명이다. 현대문명을 물질로 환원시킨 거다. 디덕션 시킨 거다. 그러고 나서 우리를 야, 너희 우리만 잘 따라오면 너희가 1.5등 신민이 돼서 세계에서 자존심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버젓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우리와 같이 텐노를 모시고 신토를 모시는 황제.
충성 신민이 되자 이거죠. 1.5등 신민으로 우리를 동화시키려 했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자유공화 독립하는 우남 이승만 같은 사람들은 왕실과 지배층의 매국을 직시하고, 그러니까 왕실을 아예 문질러 버렸잖아요. 대한민국 건국되면서. 재산도 하나도 인정 안 하고. 또 자유공화 독립파는 일제가 주장하는 물질이 곧 현대화다. 닥치고 물질. 이 공식을 거부를 하고, 그리고 너희 죽창 친일파는 결국은 현대 문명을 물질로 치환시키는 일제랑 다름없는 놈들이다. 너희는 겉으로는 일제를 욕을 하는데 우리 독립운동의 실제 본질, 그것이 일제가 말한 정신을 완전히 없애버린 물질지상주의. 거기에 대한 비판이었다. 우리 진짜 독립운동은. 그러면 물질지상주의를 비판할 때 왜 비판했냐. 자유로운 개인들에 의한 공화국을 너희가 가로막고 있어. 물질을 내세워서. 그래서 비판하면서 저항한 거다. 우리 독립운동의 의미가 그거다. 라는 걸 조명하지 않고 일제를 악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너희대로 따라가다 보면 또 하나의 물질주의다 이거죠. 좌파의 본질은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예요. 그러니까 너희야말로 일제의 거울 이미지다라는 거예요. 친일파 드립치는 좌빨들의 본질은 일제랑 똑같은 거예요. 일제의 샴쌍동이에요. 거울 이미지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럼 일제의 진짜 범죄는 뭐냐? 극단적으로 말해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대승한 데부터 범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범죄의 씨앗이. 이 일제는 동아시아에서 영미를 대리해서 프랑스랑 러시아를 견제한 새끼 열강입니다. 현지 파트너입니다. 청일전쟁은 그건 뭐 세계 지정학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청일전쟁은 영국을 대리해서 프랑스랑 싸운 거고요. 러일전쟁은 영미를 대리해서 러시아랑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싸움을 맡겨놓으면 좀 적당히 이겨야 되는데 항상 맡기면 대승을 해요. 이 대승을 해서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건데 청일전쟁에서 대승을 해갖고 일제가 여순과 타이완을 차지한 거예요. 그때 일제가 여순을 차지하고 타이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고만장해서 이제 민비를 살해를 하죠. 민비나 이 고종과 고종의 부인이 좀 적당히 알아서 기어야 되는데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자꾸 엉터리 짓 하려고 그래. 죽여. 그래서 민비를 살해를 한 거예요. 민비를 살해하니까 고종이 영미로 가야 되는데 러시아로 간 거예요.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을 가버렸다고요. 저게 아관파천이죠. 그리고 덕수궁이 궁궐이 되죠. 대사관 앞에 바로 있는 궁전이. 그리고 나서는 러시아가 고종을 딱 끼고 있으니까 뭐 힘 좀 쓸 것 같거든. 그 다음에 바로 야 너희가 뭐 여순을 먹어? 너희 무슨 힘 있냐? 엠마 가. 여순을 그냥 쳐들어가서 일본 쫓아내고 여순을 러시아가 뭐 요동반도 끄트머리 여순 요새를 그 러시아가 점령을 하죠. 무시무시한 세월이에요. 그 일제가 이제 원한을 가지고 이제 이를 갈죠. 그러다가 1904년, 1905년 러일 전쟁에서 대승을 합니다. 저때 영미는 어떻게 계산했다고 전해지냐면, 그건 추정이에요. 일제도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볼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제가 대승을 하죠. 대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함대 3개를 깨뜨려 버리죠. 여순 함대 깨뜨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바레만으로 들어온 블라디보스톡 함대 깨뜨리고 페테르부르크에서 출발해가지고 아프리카 끄트머리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 걸쳐서 저기 말레카이아 앞으로에서 올라온 발틱 함대를 깨뜨립니다. 대승을 하는데 그래서 러시아한테 이제 배상금 받고 저 때는 뭐 배상금 받고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테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이 야 가만 앉으라니까 야 너희 조금만 받고 치워 좀 싸게 끝내자. 그래가지고
한반도 하나 먹는 걸로 끝난 거예요. 당장 돈도 안 되는. 러시아한테 캐시를 못 건졌어요. 그래서 전쟁 빚만 잔뜩 걸머진 거야. 일제가 재정위기로 가요. 재정위기로. 그러니까 저때 일제가 받은 건 뭐냐면 저 어마무시하게 승리를 했는데 러시아 육군은 당시에 세계 최강 육군이라고 불렀어요. 코사크 기병까지 왔었으니까. 그걸 만주에서 일제가 물리쳤고 러시아 함대 3개를 깨뜨리는 대승리를 한 거예요. 대승리를 했는데 일제가 받은 대가는 한반도하고요. 그 다음에 만주를 공백으로 둔다. 그리고 사할린 북쪽을 받는다. 이거 3개밖에 없어요. 만주는 일제의 영역으로 내준 게 아니라 만주가 공백이다예요. 만주는 나중에 또 계산하자고 거긴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저걸 일제를 누가 저걸 무릎을 꿇렸냐? 테오도르 루스벨트가 꿇렸습니다. 그러니까 영미가 놀래 갖고요. 일제가 너무 커지지 못하도록 눌러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는 또 얼마나 또 야, 너희 믿고서 전쟁했는데 그래 전쟁에서 안 도와준 건 좋아. 그래서 너희가 돈 빌려줘 갖고 그거 가지고 배 만들고 대포 만들고 해서 전쟁에서 이겼어. 우리 무지하게 많이 죽었거든. 근데 우리가 좀 배상금 좀 받자고. 그 당시엔 전쟁 끝나서 이기면 배상금 어마무시하게 받을 때예요. 근데 너희가 왜 그걸 말리는 거야? 이제 이를 갈죠. 결국 두 전쟁에서 이겼는데 사할린 빼고 나면 남는 거 어디냐? 타이완하고 한반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원한이 쌓인다고요. 둘 다 현금이 안 되는 데거든. 그래서 일제가 타이완과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졌는가를 잘 봐야 돼요. 여기가 다른 데처럼 뭐 금이 막 쏟아져 나와서 금광을 일제가 다 차지하고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오고 뭐 고무 플란테이션을 하고 뭐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다스렸다가는 폭동 나는 데잖아요, 여기는. 거의 이 민도의 수준이 같은데 그냥 사기당해서 식민지 된 건데 하루아침에 썩어 빠진 왕실과 지배층 때문에. 그래서 이때 전쟁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너무 큰 승리를 거둬서. 그러니까 영미의 대리인으로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때 너무 큰 승리를 거둬서 전쟁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아니, 범죄의 씨앗이. 그래서 이제 범죄가 쫙 이어집니다. 아까도 이제 일제의 진짜 범죄는 결국 뭐냐, 물질 사교예요. 물질주의 사교. 이제 그러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딱 터지니까 일제가 숟가락을 딱 얹어요. 그래서 이제 산동에 있는, 여기 두 번째 사진이죠. 산동에 있는 독일 식민지 다 일제가 접수하기 시작을 해요. 그 일제한테 아무것도 안 줘. 산동 일부에 대한 그 영국권에는 아무것도 안 줘요. 또 한 번 일제가 1918년에 또 한 번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17년, 18년에. 저 러시아 혁명은 아까 러일 전쟁에서 불씨가 당겨진 거예요. 러일 전쟁 때 보니까 저거거든. 그 대러시아 제국이 저 동양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당시 일본인들 남자 평균 신장 150이나 들똥말똥해요. 155. 저 요만한 애들한테 우리가 다 깨졌어. 우리 그 시스템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공산혁명 가는 거거든요. 일제가 당시에 전 세계인한테 유럽과 러시아와 이런 그 중국 사람들한테 보낸 메시지가 뭐냐면, 야, 물질이 최고야. 다치고 물질. 현대 문명의 핵심은 과학기술 뿐이야. 뭐 프로테스탄티즘, 뭐 르네상스, 개인, 자유, 진실 웃기지 마. 오직 물질뿐이야. 그 물질을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 일본은, 우리 대일본, 다이니폰은 동도서기, 일본의 정신, 서양의 기술, 그래서 동도서기 혹은 화혼양제, 일본의 야마토 정신, 다이와 정신, 그리고 서양의 기술, 이걸로 우리는 물질을 흡수하겠어. 그게 현대의 다야. 그래서 현대 문명, 모더니티라는 걸 부정해요, 일제가. 이렇게 물질주의를 해석을 하니까 현대는 뭐에 의해서 증명되냐? 자본주의 맹아가 있냐 없냐. 즉 시장 경제가 얼마나 좀 발달했냐. 이러면 현대가 돼요. 그럼 로마 제국 시대가 현대네. 콘스탄티노플 때가 현대고. 자본주의 맹아를 주장한다니까 얘들이. 그 다음엔 그렇게 되니까 한 발 더 나가서 뭐가 되냐면
현대와 전통사회 사이에 근대라는 시기가 있어. 근대란 용어를 만든 게 일제입니다. 그래서 이 좌빨 성향으로 깊게 물들어 있는 우리 국사학계에서 근대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말로 친일의 극입니다. 앞으로 국사학자들 근대 하면은 너 친일파냐? 왜 일제 애들이 만든 용어 쓰냐? 전통사회 그 다음엔 그냥 현대야 임마. 너 인류 역사 좀 다시 한번 공부해봐. 너 일제 친일파냐? 라고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자본주의 맹아 주장하고요. 근대 주장하고요. 저거 다 일제 애들이 만든 거예요. 지금 좌빨 애들이 저 주장하잖아요. 고스란히. 왜 그러면 쟤들 입장에서는 현대 문명이라는 건 그냥 자본주의고 물질이고 과학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만 척도 삼겠다는 거야. 그걸로만 척도 삼겠다면 중국 러시아말로 현대 문명에 잘 입성했네. 근데 문제 계속 일으키잖아 지금. 베트남 현대 문명에 드디어 잘 들어왔네. 계속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베트남 애들 베트남 특색 사회주의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안 돼. 그럼 바깥에서 그냥 우리가 타협해서 먹고 살려고 지내는 것뿐이야. 우리 베트남 공산당, 우리 베트남 민족의 우월성, 우리 베트남 최고야. 그거 가지고서 우리 사회주의로 가면 돼. 베트남식 사회주의로. 이거 똑같아요. 중국이랑 똑같아 버전이. 제가 걔들 떠드는 소리 들으면 소름이 끼쳐. 야, 어떻게 중국 공산당이 떠드는 거야? 똑같은 소리 떠드냐 니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러시아 공산혁명은 뭐냐? 피바다를 통해 1905년에 굴욕을 극복하고 현대 문명을 완성하자는 거예요. 물질을 완성하자. 일제의 빨갱이 버전이야. 러시아 공산혁명은. 그러니까 중국 공산주의는 뭐냐? 피바다를 통해 진짜 독립과 현대화를 물질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거예요. 일제의 중국 버전이에요. 짜장 버전이에요. 파시즘, 나시즘은 뭐냐? 일제의 유럽 버전이에요. 일제가 저런 짓을 저지른 애들이라니까요. 저 장담합니다. 일제라는 모델이 없고 일제가 1905년에 러시아를 굴욕적으로 대패시키지 않았으면 러시아 공산혁명 안 갔습니다. 러시아 공산혁명 안 갔으면요. 유럽에 나치즘, 파시즘 안 생겼습니다. 일제가 대성공을 하고 일제가 저렇게 막무가내식의 물질 신앙을 퍼뜨리지 않았으면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안 일어났으면 중국의 공산주의가 저렇게 성공 안 합니다. 20세기의 모든 재앙에 방아쇠를 당긴 거 어디냐? 일본입니다. 일제 메이지 유신의 성공이 20세기의 그 아슬아슬한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그냥 옆구리에서 두드려 쳐갖고 도미노 잡아듯이 쫙 잡아뜨린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일제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잡아뜨린 옆구리에 치는 힘을 자기 허리 돌아가는 힘이 부족하니까 야 조선인들 와 내 허리에다 힘 써 같이 치자. 자기 허리에 유일하게 손대게 만들어준 게 조선인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이 사건을. 일제가 저렇게 막무가내 물질주의의 성공 모델을 안 만들었으면 공산화를 위한 혁명 에너지 안 만들어집니다. 저걸 상상을 못 해요, 사람들이. 일제가 저렇게 막무가내 그 물질주의의 눈부신 성공을 안 만들어냈으면은 파시즘, 나치즘 같은 거 할 그런 아이디어가 못 나와요. 저기 세 번째 사진, 저기 왼쪽에서 세 번째 사진 뭐냐면 그 중국 공산혁명 이제 막 하려고 이제 연안에 몰려가지고 저때 저기 그 여성들 창 세워서 저기 총은 한 자루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창이잖아. 여성 공산혁명군 지금 사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해요. 맨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은 이제 1938년이에요. 38년? 35년경에 나치가 이제 그 군복 입고서 이제 나치 도시 행진하는 거예요. 저 정식 군인이 아니라 나치 SS죠. 돌격대들, 민병대들.
그러면 야 그래도 일제는 뭐 파시즘이나 나치즘 같이 그렇게 막 서로 잡아 죽이지 않았잖아. 자기들 국민 안에. 안 잡아 주겠죠. 왜냐? 국민 전체가 파시스트적인데. 우남이승만이 말하잖아요. 쟤들은 침략적 군국주의적 전체주의로 무장된 7천만 전쟁 기계다. 7천만 명이. 왜 그러냐면 이게 전통사회의 그 잔인한 그 폭력, 그 칼로 이거 치고 막 그 할복 자살하고 이런 그런 컨셉에서 바로 현대 문명을 그 초초초 성공을 거둬버리니까 뭐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야, 그거 민주주의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노동자 권익이 어떻고 이렇게 심하게 안 다투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서로 많이 잡아 죽이질 않고 그냥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일제 국내만 보면 나치즘, 파시즘스럽질 않아요. 그러나 그 본질이 뭐야? 똑같잖아요. 로직이 그 우남의 그 일본을 벗게다 저편 인사이드 아웃이 그거 아니에요. 독일인들이 도이츠 이버 알라스 그거 금지돼 있죠. 나치 때 군가.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른 모든 민족을 지배하도록 운명 지어진 독일인. 위버라는 게 over, 알라스는 all. 그러니까 Deutsche people over all other peoples 그 얘기거든요. 다른 모든 민족 위에 존재하는 독일인. Deutsche über alles. 그게 이제 독일 나치의 구호인데 그 우남 이승만의 그 저기 어디야? 저는 우남이란 호를 꼭 붙여요. 우남의 그 책 저편 인사이드 아웃 보면은 쟤들이 가르치는 거 보면 옛날 저기 뭐야 일본 서기 이런 데서부터 뽑아가지고 가르치는 게 신이 땅을 만들고 남은 지스러기를 가지고 던진 게 다른 나라 땅이 됐고 신이 인간을 만들고 남은 지스러기를 가지고 던진 게 다른 나라 민족이 됐다. 우리는 태양의 아이들, 신의 아이들이고 다른 나라는 별 볼 일 없는 애들이다. 그 구조에서 민족 베이스의 침략적 군국주의잖아요. 파시즘도 그렇고 나치즘도 그렇고. 그럼 그거를 제일 먼저 성공시켜서 이게 성공 모델이야 하고 딱 신호탄 쏘아 알린 게 어디냐고요. 일제네. 그러니까 나치즘, 파시즘은 일본 군국주의적 전체주의의 유럽 버전이고요. 소련 공산혁명은 일본 그 물질주의적 전체주의의 러시아 버전이고요. 중국 공산당은 일본 물질주의적 전체주의의 짜장 버전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세계사적 관점에서 일제를 봐요. 이 무시무시한 악마의 비즈니스를 하는데 힘이 딸리거든. 그러니까 야, 저 조선인들 저거 일본 사람으로 다 만들면 이 비즈니스 할 만하겠다. 너희 잘해줄게. 너희 1.5등 신민해줄게. 야, 여기 철도도 많이 놔줬잖아. 야, 여기 도로도 다 뚫고 말이야. 학교도 군데군데 지었고 말이지. 너희 시멘트 공장도 지어줬고 비료도 지어줬고 말이야. 너희 때 우리가 뭐 기술 혁신도 많이 일으켜줬잖아. 좀 나아졌잖아 생활도. 지금 태평양 전쟁 전입니다. 같이 가자니까. 가면은 다 번영하는 거야. 우리 아시아인도 기 좀 피고 살아야지. 이렇게 꼬신 거예요. 이게 이 모델이 그거라니까 지금. 아니 이 얘기를 왜 하나냐고. 일본의 악마성은 물질적 성공에 있는 거지 우리의 약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악마성은 물질주의를 강요한 데 있는 거지. 신토 물질주의를. 그 침략적 물질주의를 강요한 거예요. 우리를 약탈하고 우리한테 착취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약탈 착취는 대동아 전쟁 때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때 국한돼요. 오히려. 그전에는 이게 워낙에 찌들려서 못 살고 있었고 그 말도 안 되게 엉켜져 있던 걸 다 풀어 헤쳐버렸다고요. 여성의 권리요? 있는 양반집 결혼했을 때나 생기지. 처갓집 눈치 좀 보고 살아야 되니까. 상껏들 사이에 무슨 여성의 권리가 어디 있어. 때려 죽여도 아무도 얘기 안 하죠. 민법상 이혼과 결혼? 상껏들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조선에선 여성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처갓집이 뭐 하는 집이고 그 본가는 뭐 하는 집이야. 글 좀 쓴 집이네. 양반이네. 사대부들이네. 거긴 있죠 당연히. 평민에 무슨 그런 룰이 어딨냐고. 현령 앞에 가서 질질 짝이나 해야 될 텐데 그게 현령마다 잣대가 이렇게 늘었다 이렇게 줄었다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 줄었다 할 텐데 아전에 따라서 그 룰을 베이스라는 거 룰을 실정법 자연법이 아니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거. 일제 진짜 범죄 세 번째 2차 세계대전 촉발하고 중국 공산화를 유도하죠. 1931년에 만주를 직영체제로 바꿉니다. 31년 이전까지는 만주 군벌하고 공영체제였죠. 그렇게 되니까 만주에서 이제 통일전선, 민족해방 통일전선이라는 게 튀어나와요. 이 스탈린 소련 커민테르는요, 공산당 도시폭동을 고치를 했었어요. 근데 민족해방 통일전선이 이건 사회 모든 계급이 참여하는 도농 게릴라야. 이거 소련 모델이 아니에요. 중국의 그 모택동 모델도 아니에요. 중국의 자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만주에서. 민족 감정에 열받아가지고. 이거를 촉발시켰는데 이 거악을 생성시켰다고. 이 거악을. 그 잘나빠진 만주국 만드는 바람에. 이게 얼마나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민족해방 통일전선 노선이 얼마나 전 세계를 2차 세계대전 후에 흔들었냐고. 저걸 만든 거예요, 일제가. 저 악마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목줄을 푸른 거예요. 그 다음에 중일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편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을 시키죠. 다른 한편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만들어내게 하기. 일제가 원래 중국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도 아니라 그냥 모든 열강들의 비즈니스맨들이 가서 대충 다 돌아다녀도 되는 그런 땅이었거든. 근데 이거 다 우리 거야. 너 나가 임마 하고 중국을 통째로 먹겠다고 덤빈 거예요. 그게 중일전쟁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을 벌여놨는데 영미가 아무 일을 못하네. 굉장히 무기력하네. 오케이. 형님, 스탈린 형님. 저랑 같이 단꼬마 해줍시다. 예, 서로 비밀 조약하고. 예, 그러면 그 대신에 형님은 말이죠. 우리 독일에 말이에요. 그 아주 악질적이고 그 재수대가리 없는 그 공산주의자애들 형님 다 그 아버지로 모시고 거기 보고서 잔뜩 내고 있을 텐데 우리 독일 말이야. 그 공산주의자애들 형님 꼬붕들 한 10%만 남기고 90%는 말이죠. 우리한테 리스트 주세요. 그리고 알겠죠. 그건 나한테 선물 주죠. 나 그러면 형님이랑 우리 싸우지 않고 그 대신에 말이에요. 우리 저기 폴란드 들어가서 폴란드 헤쳐먹읍시다. 형님 절반, 나 절반. 오케이? 그거가 2차 세계대전 아니에요. 독소 불가침 조약, 폴란드 회쳐먹기.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폴란드 먹고 배고파, 스탈린은. 핀란드도 먹어야겠어요. 핀란드 쳐들어갔다가 개피 보죠. 근데 핀란드가 더 싸우기에 겁이 나니까 전쟁은 이겨놓고 땅 할양하에서 평화조약 맺죠, 그때. 스탈린 체면 차례 해줘가지고 평화조약 간신히 맺어요. 1939년 핀란드 전쟁. 저걸 누가 촉발했냐? 1939년, 그러니까 37년에 중일전쟁을 벌였는데 영미가 아무 일도 못하는 걸 보고서 우습게 여기게 된 거예요. 독일과 소련이. 그래서 독소 불가침 조약 맺고 독일은 폴란드 집어먹고 소련은 폴란드 절반 먹고 그 다음에 절반 먹은 데서 그 폴란드 애들 말이야. 그 애들이 좀 똑똑해. 그 뭐 마리끼리 같은 놈도 나오고 말이지. 그런 여자도 나오고 뭐 쇼팽 같은 이상한 애도 나오고 안 되겠어. 거기 엘리트 애들 한 10만 명 잡아와. 잡아서 어디 갈까요? 거기 옆에 그 왜 카틴 숲이라고 있잖아. 10만 명 그 장교랑 뭐 이렇게 그 공무원들이랑 지식인들이랑 싹 잡아오라니까. 카틴 숲 가서 어떻게 할까? 꼭 내가 말해야겠어. 그 구덩이 좀 파면 되지. 구덩이 파놓고서 기관총 갈겨서 다 죽인 거 아니야. 카틴 숲 박살. 엘리트 전체로 최소한 4, 5만 명, 많으면 10만 명 보거든요. 그게 1939년 일이에요. 저 짓을 한 거예요. 스탈린과 히틀러가 손잡고. 근데 그거 방아쇠를 누가 당겨줬냐? 일제가 당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독소 불가침의 모델은 뭐냐? 일소 불가침이야, 사실은. 일제와 소련 사이에 이미 불가침이 맺어져요.